안녕하십니까. 노동법 보합성입니다. 우리 노동법과 관련돼서는 바운더리가 참 넓어요. 그렇죠? 노동법 완투와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 노동법은 업무사에서 1차도 중요하겠지만 2차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는 우리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근로자는 어떻게 할 건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 들어왔을 때,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적으로 풀어갈 건가? 그러면 출입국 관리법의 취지와 문제점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겠죠. 문제를 쓴다. 그러면 출입국 관리법의 규정으로서 출입국 관리법은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8조 3항에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출입국 관리법의 규정에 대해서 지금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대 근로자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번과 관련돼서 문제점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상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 여부가 문제되겠죠. 자, 여기에서 출입관리법의 규정과 여기 문제점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기준법상 지위는 어떻게 될 건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근로기법상 근로자성 해당 여부를 우리가 한번 근거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출입국 관리법의 취지는 뭔가? 그 취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판례는 외국인 고용 제한 규정을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는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재방 권리 등의 법률 효과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출입국 관리법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고용하에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단지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는 이미 형성된 근로라면 뭐예요?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역시 출입국 관리법 18조 3항에 대해서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걸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사용 종속 관계를 인정해 줄 건가? 사용 종속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서 따라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상 고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며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역시 사용 종속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우리가 약속을 하러 나갔을 때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기준법상 지위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법적 어떤 상충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판례의 태도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판례와 관련돼서는 취업 자격 외국인의 근로기준법상 지위로서 이미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있고, 근로를 하고 고용을 받는다면 그때는 근로기준을 근로자로서 인정할 근거가 있다라고 판시한 게 바로 우리 판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판례는 부상 당시 외국인이죠. 자,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였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당연히 우리 외국인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외국인도 그러면 산업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라는 것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동조합법상 지위는 어떻게 될 건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 그러면 자, 특정한 사용자에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 상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노조법상 근로자와 관련돼서. 그렇다면 외국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우리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상은 어떻게 될 건가?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 의견을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 존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삶을 의미하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의 외국인지 여부나 취업자격 의무에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취지를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결론 잡아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상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 따라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포함하는 이상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좋은 나라네요. 그렇죠? 취업 자격 외국인에도 노조법상 일단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네. 자, 근로기준법상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죠. 자,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누군가? 사용자. 당하는 사람은 피사용자라고 그러겠죠. 피고용인. 그렇죠. 자, 사용자는 사업자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한 자로 정의한다. 관계법 2조의 제1조 2조 1항 제2호의 사용자는 개념을 이미 한번 봤어요. 사용자란 사업자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의 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의 주체가 되는 게 바로 자로 사용자가 되는 거죠. 자, 사용자, 근로자 개팅되는 거죠. 당사자죠. 당사자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그의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책임을 부담하는 한자 역시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자의 개념을 우리가 확인해 두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설이 있겠죠. 이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좁게 잡아서 협의의 사용자의 사업주. 협의의 사용자는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당사자, 단체 협약의 당사자, 즉 법인인 경우는 법인 그 자체, 개인 사업 주체인 경우 개인이 협의의 사용자가 된다. 개인 사업에 대해서는 좁게 잡아주는 거죠. 협의의 사용자로서 사업주. 자, 강의에 넓게 잡아서 사용자는 어떻게 된가? 사업 경영 담당자.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 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 경영 담당자라는 겁니다. 사업 경영 담당자. 넓게 잡아서 강의 사용자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볼 건가? 판례는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해서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관시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판단 기준. 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그래서 넓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
임금, 후생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근로의 제공의 지휘감독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로서 근로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야. 그러면 행위하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자, 사용자 개념이 이제 점차 확장돼 가고 있겠죠. 사용자. 근로계약상 사용자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업주가 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근로자가 있으면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주가 바로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자, 사용자 개념의 판단으로서 판단 기준이 확장되고 있으면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배우의 제3자가 근로기준법 사용자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추인될 수 있는 여기죠. 객관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자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실상 사용 종속관계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 개념 확장의 유형을 우리가 봤어요. 제공, 사용기업의 관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자, 판례는 첫 번째. 원고용주. 자,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 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존재가 형식적, 명시적 관계에 지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사실상 당의 피공용인은 제3자의 종속관계에 있으므로 세 번째,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계약의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에 해당할 경우 고용주의 근로자는 제3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 개념 확장의 점차 유형이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사업기업의 관계에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모자 기업의 관계, 법인격 부인이죠. 자, 판례는 형식적으로 자회사가 있어. 자식,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모 회사가 모자 기업이죠. 모 회사가 자회사 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모 회사가 자회사 근로자 채용 절차에 참여하고 모 회사와 자회사의 직원들을 구분할 없이 임금 인상, 업무 능력 평가 등 인사관리 직접 수행하고 모 회사가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이 모 회사가 자회사의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모자 기업의 관계에서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다. 자, 세 번째,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거죠. 예행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두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유용한 이론이나 엄격한 요건으로 해서 자, 이 부분에 보죠. 엄격한 요건으로 해서 실제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자 기업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서술을 해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사용자는 또 어떻게 될 건가? 법의 이제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사용자. 자, 법률 규정을 보죠. 사용자라 사업주. 자,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이게 바로 사용자. 특히 어디에서 노조법 2조 2호에다 규정을 해놨다고. 노조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권리의무 주체 외에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그 책임을 부담한다. 역시 저거죠.
왜라는 거. 좀 착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는 자 역시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범위가 확대되고 있죠. 노동자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산료자, 법상 사용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노조법상 키워드를 잡아봤더니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자, 이런 단어들이죠. 첫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분설로서 첫 번째, 사업주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사업경영 담당자라는 게 있고요. 자,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이게 바로 노조법상 사용자들이에요. 그럼 하나씩 개념을 다시 분설 한번 해보죠.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단체 협약의 당사자, 즉 법인인 경우는 법인 그 자체, 개인 사업주인 경우는 개인을 의미한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장 축소된 범위죠. 자, 사업경영 담당자와 관련돼서는 경영 당사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일부에 대한 포괄적 임무를 받고 대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이게 사업경영 담당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아까 민사, 자, 임금, 후생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근로자의 제공의 지휘감독사항에 관하여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로서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 이걸 뭐라 그래?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법상 우리 사용자 개념의 분설은 첫 번째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세 가지 점을 분설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익 대표자와 구별이 있죠. 자, 그럼 한번 보죠. 노조법은 2조 사항 단서 과목을 통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이익 대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익 대표자란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만 다만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위해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 이익 대표자. 그래서 사업주와 약간을 구별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익 대표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가 바로 이익 대표자. 자, 그러면 사업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와는 약간 뭐라는 게 달라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가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이익. 그래서 이익 대표자. 자, 부분을 좀 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으로서 외부적 확장, 바깥으로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외부적 확장은 어떻게 될 건가? 원칙. 자, 단체 교섭 당사자에 관한 판례는 노조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 사용 존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 감독하면서 근로 제공을 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근로관계를 믿고 있는 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적 확장되는 게 사용자 개념을 점차적으로 노조법상 확장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단체 교섭권의 의미를 가져올 수 있고요. 사용자 개념의 확장은 최근에 경향이 나와요. 노조법상 사용자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근로자 집단의 취업조건에 대해서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개념이 점착돼가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사회가 그만큼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로조건도 우리 근로조건도 많이 상상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최근의 개념, 사용자 개념이 점차적으로 확대가고 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권이 있는 경우 얘를 어떻게 볼 건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서 근로자의 고용한 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등으로서 노동법 81조 4호 소정의 행위. 이거 조심해야 돼. 지배 개입이야. 개입하였다면 그 시장을 명하는 구제 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권이 있는 경우 거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그러면 이제 근로계약 당사자 권리 의무, 경영 금지 의무가 되는 경영 금지 의무가 있죠. 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현저히 반하여 경쟁 사업자에 취직하거나 그다음에 경쟁 사업자를 경업하지 않는 의무. 그래서 경영하지 않는 의무를 바로 경영 금지 의무가 있죠. 이익 선반 행위는 돼야 되겠죠. 권리 의무, 경영 금지 의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존속 기간과 관련돼서 근로관계 존속 중에서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거한 신의칙상 그 의미 부수적 의무로서 바로 경업금지 의무를 지게 된다.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관계 존속 중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여기는 당연히 해제가 아니라 해지겠죠. 계속적 계약 갱이니까. 그래서 근로계약의 당사자 권리 의무. 그래서 경영 금지 의무를 두고 있다. 자, 근로관계 이제 종료가 됐을 때,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 후에도, 종료 후에는 당연히 뭘 지켜야 돼요? 영업상 업무를 지켜야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부정 경쟁 방지법을 근거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전직 금지 권고권이 인정되고 있다. 아, 그렇구나. 자, 부정 경쟁 방지법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퇴직 후 경업금지, 경업금지 의무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타격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자, 근로관계가 이제 종료가 됐으면, 우리가 이제 한번 보죠.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 요건과 입증 책임이 있어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약정이었죠. 판례는 사용자 근로자의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 103조와 관련돼서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봤다.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과 관련돼서 요거는 요 의미겠죠. 우리 103조와 관련돼서 103조 반사의 질서와 관련돼서 한 유형으로서 우리가 이제 정의관념에 반한 게 있고 인륜에 반한 것,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절대적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103조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업금지 약정의 효과로서 103조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돼서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보호관련 사용자의 이익, 그 다음에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지정,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그 다음에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요 의미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이중 보할 가치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또 사용자의 보할 가치가 뭐냐 하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조 2호에 대한 정한 영업 비밀 뿐만 아니라 그래서 0이네 0. 자,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지식. 자, 고객관계에서 고색관계. 자, 정보 지정이죠. 정보하고 여기 고객관계에서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 도에게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유지. 여기에서 그러면 신용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영지. 그래서 영지정. 그 다음에 곡신. 그래서 보할 가치는 상자의 일건. 뭐야?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 그 다음에 지식, 정보, 정. 그 다음에 고객관계. 그 다음에 신용. 요거 의미에서 한 5가지 형태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러면 자, 경영금지 확정의 유효성과 판단 요건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암기가 요망이 됩니다. 암기를 해 주셔야 돼. 자, 입증책임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근로자는 약자죠. 약자니까 어때요? 입증책임의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금지 확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재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된다. 점차 입증 책임이 전환되고 있어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영금지 확정의 유효성은 누가 입증한다? 자, 사용자가 주장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된다. 점차 약자로 변환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경업금지. 이거는 어떻게 될 건가?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와 무관하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 내에서는 강행법규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도 영업비밀 유지 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위한 전직금지, 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기업의 어떤 누설이 많이 된다는 게 문제점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경정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 장용자가 B로 갔을 때 이때 기업의 정보 누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정보 누설이든지 영업비밀. 그렇다면 강하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와 무관하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이거 영업비밀의 범위 내에서 강행법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영업비밀 유지 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위한 정직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경업금지. 자, 취업청구권이 있어요. 취업청구권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취업청구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바로 뭐예요? 취업청구권이야. 자,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취업을 거부한 경우 민법 400조의 수령 지체가 되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참 문제점 참. 자, 사용자는 임금 지급 외에도 근로를 수행해야 하는지 이를 거부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할 건가? 수령 지체로서 임금을 지급할 건가? 사용자가 공부를 거부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취업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돼서 부정설이 있고요. 그럼 부정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죠. 근로 제공 의무는 의무일 뿐 권리는 아니라는 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할 것이냐 여부는 자유라는 점에서 근거하여 취업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내 마음이다. 이쪽은 의무다. 이쪽은 서로 싸우는 거죠. 자, 공정설과 관련돼서 근로제공은 임금 취득을 위한 수단적 목적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목적인 활동, 근로자의 인격 실현 행위로서 법률상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하는 것은 취업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취업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취업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돼서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판례의 태도는 어떻게 될 건가? 판례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수록 배려할 진의칙상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계속 거부하면 근로자의 인격적 벌이별 치료한 것이 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 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된다. 자, 많이 좋아졌죠. 의미를 본다면. 자, 그렇다면 이제 검토, 부정절, 특별히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 사이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한 기능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에게 노무 수령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 지역 정부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자, 검토에 대해서 부정설을 받습니다. 오늘에 대해서는, 자, 우리 노동법과 관련돼서는 우리 우리 애국인들, 취업 자격이 없는 애국인에 대해서 받고, 그 다음 취업 청구권에 대해서 받고, 사용자의 개념에 대해서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꼭 확인해서 우리가 확인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